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나와 친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집필 중인 두 번째 책에서 수면에 대한 비중을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있어서 수면이 참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아마 이 질문에 바로 네, 잘 잤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새벽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잠들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워도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찍 깨서 낮 동안에 계속 피곤한 상태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수면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시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정말 수면을 이렇게 가벼이 넘기셔도 되는 문제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총 1부와 2부의 강연을 통해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노년기가 되면 수면 장애에 취약해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시죠. 치매와 불면의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이 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관계성을 같이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 스스로 나는 지금 불면증 환자인지 불면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수면제의 올바른 사용이 어떠한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잠 때문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젊었을 때처럼 자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잠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조차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신 거죠. 또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문제를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잠을 자는 분들에 비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6시간 미만을 주무시는 분과 7,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사망률에 있어서 6시간 미만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13%가 더 높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세요. 왜냐하면 5시간, 6시간 정도는 정상 수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몸에서 원하는 수면은 7, 8시간 정도는 되어야 건강에 이롭다는 뜻이 됩니다. 또 대한치매학회의 자료를 보면요. 수면장애가 있을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50% 이상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기에 유독 잠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총 4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년기에는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신체적인 불편감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년기에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복용 약물이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년기에 아무래도 젊은 시절보다는 느슨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이 불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뇌에 닿아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됩니다. 한번 등대를 생각해 보실게요. 등대의 불빛이 밝고 규칙적으로 빛나야만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있어서 이러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규칙적이고 많은 양이 분비되어야만 수면이라는 배가 무사히 밤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20대에는요,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또한 그 분비의 양상도 매우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50대만 되어도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이 되고 60대 이상이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그 분비 양상도 불규칙한 양상으로 들쑥날쑥한 패턴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고요. 얕은 잠으로 자다 깨다 반복하시게 됩니다. 또 새벽에 이유 없이 내가 일어나려던 시간도 아닌데 너무 일찍 깨게 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몽롱하게 생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를 20대처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방식과 환경을 더 신경 쓰고 관리한다면요, 멜라토닌 신호를 더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요, 2부에서 실천 전략으로 자세히 풀겠습니다. 노년기에 불면증이 많아지는 이유, 신체적 불편감 때문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이런저런 만성 질환에 시달리십니다. 이 중에서 꽤 상당 부분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70%가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만성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도 노년기에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시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통증들은요, 낮 시간보다 야간에 그 통증 강도가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고 잠들더라도 통증으로 인해서 중간에 깨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비뇨기계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흔히 앓게 되시고요. 여성분들도 과민성 방광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60대 이상 남성분의 60%, 60대 이상 여성분의 50%의 분들은요,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하는 야간요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을 보시기 위해 잠에서 깨시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소화기 대사 질환도 흔히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인데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고요. 저혈당이 있으면 식은땀과 두근거림으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기 쉽습니다. 심폐질환과 수면 무호흡증도 야간에 각성을 유발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신부전이나 천식,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숨이 차서 자다가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흔한 질환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다리가 스멀거리고 불쾌해지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 잠을 잘 못 이루는 질환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밤에만 이런 증상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잘 치료하면은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지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성질환과 불면은 서로가 서로를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해 밤에 잠에서 깨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 컨디션이 더욱 떨어집니다. 또 이때 통증 역치도 낮아져 통증의 강도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은 원장님,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수면제만 좀 더 세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수면제를 강한 걸로 처방을 해도 만성질환으로 인한 불편감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수면제로 인한 부작용만 커질 뿐 더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내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불편하다면 그 해당 전문 과목 선생님과 상의해서 증상을 적절히 조정을 하고 수면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만 질 높은 수면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어르신들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가지 이상 약 드시는 분도 많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데 노년기에는 약물 대사 속도도 젊은 시절보다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도 경험하실 확률이 큰데요. 실제 노인 인구가 드시는 약으로 인해서 약 40%의 노인 인구는 복용약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경험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약인데 실제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혈압약의 경우에는 심박수를 올려 야간각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에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이뇨제로 인해 야간 빈뇨 현상이 증가하여 잠에서 깨게 될 수도 있고요. 위장약의 일부가 오히려 위산 역류 현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피부 치료나 염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성과 흥분감을 높여서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약을 중단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을 꼭 중단하지 않아도요, 약물 복용 시간을 옮긴다든지 대체약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약물을 조정하였더니 불면 지수가 25%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진료에 가실 때 한마디만 주치의분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가 먹는 약 중에 혹시 잠에 방해가 되는 약이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슨해진 생활 패턴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퇴 이후에 노년의 삶에는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이 찾아오죠. 그런데 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자유가 있다 보니까 늦은 아침까지 조금 활동을 미루시기도 하고요. 또 집 안에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햇빛을 덜 보고 움직일 일도 줄어들고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낮을 낮답게 밝게 활기차게 보내지 못하시고 밤을 어둡게 또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체 시계가 혼란을 느끼고
불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햇빛을 많이 쏘이셔야 합니다. 이 햇빛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야외 활동을 가급적 늘리시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낮에 실내에서 커튼을 걷고 햇빛을 최대한 많이 쏘이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주무시더라도 30분 이내로 주무셔야 합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요, 밤잠 2시간 이상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셔야 하고 너무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주무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생활이 여유가 있으시더라도요, 2가지만큼은 꼭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잘 안 와도 같은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매와 불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가 두려우시다면요, 오늘 밤부터 수면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치매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잠드는 순간 청소를 시작합니다. 2013년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요, 우리 뇌에 존재하는 독특한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공장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은 공장이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그을음과 찌꺼기는 쌓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청소할 시간도 기계를 손볼 시간도 없다면 결국 어느 순간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를 손보고 청소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바로 수면 시간이 우리 뇌의 청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이 뇌 청소의 효율이 약 10배 정도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세포가 최대 60% 가까이 그 부피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흘러들어 옵니다. 그리고 마치 물 청소를 하듯이요, 뇌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우리 뇌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는 건데요. 깨어있을 때에는 이렇게 원활한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치매에는 2가지 독성 물질이 치매의 주범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이 제때 청소가 되지 않고 쌓여 있게 되면은요, 서로 응축하여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될 때 뇌에 독성을 띠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요, 치매 발병의 18년 전부터도 우리 뇌에는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에 치매가 발병한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50대부터 뇌에는 독성 물질이 쌓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째, 치매에 있어서의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은 타우 단백질이란 것입니다. 타우 단백질은요, 본래 우리 뇌에서 영양분을 수송하는 레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성되면 마찬가지로 독성을 띠게 되고 뇌를 파괴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킵니다. 하룻밤 잠을 재우지 않았더니요, 우리 몸에 변성된 타우 농도 수치가 약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글림프 시스템이 타우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글림프 시스템의 뇌 척수액의 순환도 30%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면 글림프 시스템은 매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와 변성된 타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뇌의 손상은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면 부족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뇌 수면 장애가 치매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점진적으로 뇌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 존재하는 수면 각성 시스템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부터 보이는 수면 장애는 3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우선 밤낮이 뒤바뀌어 낮에는 졸고 밤에 깨어있으신 패턴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몰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저녁 시간부터 이유 없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3번째로는 얕은 잠만을 잔다는 것입니다. 깊이 주무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뚝뚝 끊긴 듯한 분절 수면을 보이십니다. 최근에 나 혹은 내 주변의 가족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이 같은 수면 양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치매의 발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인지기능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조기 개입할 경우에 그 질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입을 하고 발견하시는 것이 경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불면의 또 다른 원인은 우울증, 불안증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면과 정서적 질환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신경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 힘들어 하십니다. 거꾸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요, 우리 수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인 감정 회복 기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노년기에 겪는 상실과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들은요,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과 정서적 질환이 서로가 서로를 나쁘게 만들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요, 서로가 서로를 좋게 만드는 선순환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관리하면 수면이 감정 회복을 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내 정서적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하면은 깊은 잠을 자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분의 약 50%에서 불면이 동반되는데요. 본인이 불면증 환자인 줄 알고 정신과에 오셨는데 우울증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기 우울증은요, 본인도 잘 알아차리기 힘든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숨은 우울증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슬픔의 감정은 두드러지지 않고요. 그보다는 짜증과 신경질이 주로 나타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무표정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민해졌다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감정보다도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피곤하다, 개운하지 않다,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신체 증상을 많이 표현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정신과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과나 신경과에서 혹은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셔도 마땅한 진단명을 발견하지 못하시다가 나중에 정신과로 오셔서 우울증이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숨은 우울증으로 불릴 만큼
그 증상에 있어서 우울증의 전형성을 보이지 않기도 하거니와 또 노인분들은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비율도 낮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 스스로 체념하시기도 하고 주변 가족분들도 그냥 연세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혹은 내 주변의 가족분들이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은요, 64세 이하의 인구보다 45% 높고 이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 인구에서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띱니다. 조기 개입을 놓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잠을 못 주무시나 보다 하고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 노인성 우울증에서는요, 기억력이 나빠지는 가성치매 현상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요즘 너무 깜빡깜빡한다 라고 하시면서 치매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성 치매와 진짜 치매는 경과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진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이나 수년에 거쳐서 매우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성 치매는 이에 비해서 수주 혹은 수개월 내지 빠른 기간 내에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가성 치매는 그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진짜 치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뇌가 실제로 손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을 잘 치료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억력과 집중력도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성 치매와 진짜 치매에 있어서 또 다른 차이점도 있는데요. 가성 치매 환자분들은요, 그 증상이 들쭉날쭉합니다.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억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스스로도 매우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매 검사를 하면 몰라요 라고 하면서 좀 무기력하게 열심히 검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의욕 저하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요, 자신의 인지 저하를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꾸준히 조금씩 악화된 만큼 기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 검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애쓰면서 답을 맞추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본인 혹은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 2주 이상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전에 흥미 있어 하던 활동을 하지 않거나 외출이 줄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에너지가 줄고 기운 없어 한다. 밥맛이 없다며 밥을 잘 드시지 않거나 거꾸로 폭식을 하신다. 감정이 꼭 우울한 기분은 아니더라도 예민해 보이고 신경질적이고 초조해지셨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고 기억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다면요, 전형적인 우울증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노년기 우울증을 의심하시고 진료를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내 지금 잠이 괜찮은 잠인지 혹은 치료가 필요한 잠인지 자가진단 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밤 못 잤다고 해서요, 불면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인가가 핵심 변수인데요. 통상 2주 이상 지속되는가를 유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불면증은요,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밤에 얼마나 잘 못 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에 불면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선 밤에 이런 양상이 보이신다면요,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 밤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린다.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 어느 정도 잔 것 같은데
여전히 몸이 무겁고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이 4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의 지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곤해서 일이나 계획을 자꾸 미루게 된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에 예민해지고 주변에서도 예민해졌다라는 피드백을 듣는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한 시간이 늘어났다. 기억이 떨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진 적이 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멍해진다. 이렇게 5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밤의 증상 중 1가지 이상, 낮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신다면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또 이런 증상들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때에는 가까운 정신과에 가셔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불면 외에도 우리가 꼭 신경을 쓰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코골이로 알려진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증상으로는 코골이가 심하고 가족분들이 이분이 주무시다가 숨이 멎는 것을 목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낮에 극도로 피곤해하시죠. 수면무호흡증은 뇌와 심장과 같은 매우 중요한 장기에 지속적으로 저산소 상태를 만드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인식은요, 그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제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수면제가 꼭 필요한 순간에도 수면제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와 정반대로 수면제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시고 불면의 치료를 오로지 수면제를 통해서만 하시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태도 모두 잘못된 것인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수면제는 결코 나쁜 약이 아닙니다. 적절한 용량과 기간 안에서 사용하면요. 수면 구조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것을 다리 골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리가 골절되면요. 바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깁스를 하고 목발의 도움을 받아서 뼈가 붙는 때까지 생활을 하시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요. 비약물적 치료만 시도하시게 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수면제라는 유용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무너진 수면 구조가 어느 정도 정상성을 띌 때까지는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뼈가 어느 정도 붙게 되면요. 재활 운동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걷는 연습을 하십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내 수면 패턴이 잡히고 난 뒤에는 비약물적인 치료들을 하시면서 수면제를 체계적으로 감량하고 더 나아가 줄일 수 있게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다리 골절 환자분이요, 뼈가 붙었는데도 재활 운동도 하지 않고 계속 깁스를 유지하고 목발을 짚으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의 근육이 빠지고 뇌는 스스로 걷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면제도 이처럼 지나치게 사용하시게 되면요, 뇌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점점 낯설어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의 수면제 사용은 2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인구들은 약물 대사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쓰더라도 더 훨씬 부작용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선망과 낙상이라는 2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선망부터 말씀드릴게요. 선망은 갑자기 의식이 혼탁해지면서요. 시간, 장소, 사람에 혼동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없는 것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환시현상, 들리지도 않는 것을 듣는 환청현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망상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선망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나중에 선망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하시고요. 또 가족분들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시는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 신체 컨디션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의식이 이렇게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앓다 보니까 약을 굉장히 다량을 쓰시게 되고 그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몸 컨디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의식이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제까지 사용한다면 이러한 선망 현상, 선망의 발병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하였을 경우에 선망 위험률을 4.4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선망은 치매와 달리 다시 회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몸 컨디션이 회복되면 다시 의식이 또렷해지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고령자라든지 기존에 뇌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요. 불완전한 부분적인 회복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차후에 치매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도 하니까 선망이 가급적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려면 수면제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낙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면 약물을 드시고 일상생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수면제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 의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습관이시고요. 또 수면 약물을 복용하시고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중간에 수면에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시면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데요. 잠이 온전히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제에 또 영향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낙상도 골절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고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도 하게 되실 수 있을 만큼 낙상은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수면제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수십 년간을 계속 관성적으로 똑같은 용량의 수면제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약물 대사가 이전처럼 원활하지 않다. 약물을 줄이셔야 된다. 감량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권고를 드렸지만요. 그분께서는 이 약 없이는 안 된다. 이 약은 나한테 너무 좋은 딱 맞는 약이다라고 고집을 피우시면서 계속 처방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어느 날 이분이 밤에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서 손목 골절을 당하셨고요. 그때를 계기로 이분도 약물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공감을 하시고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면제를 감량하는 스케줄을 거치신 뒤에 약물을 건강한 수준으로 줄여서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요. 약 용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잠은 깊이 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듯 수면제는 무조건 강하게 많은 용량을 사용하여야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용량 사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에 관성적으로 약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용량의 조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을 관성적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반동성 불면증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약을 줄이거나 끊을 때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냥 약을 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기존의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자는데 익숙해진 상태였다가 갑자기 약이 빠지게 되면은 불면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며칠의 경험을 통해 이분이 너무 섣부르게 나는 이제 약 없이는 못 자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제 처방을 쭉 받아오시다가요. 외래 예약날을 놓쳐서 하루 이틀 드실 수 없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반동성 불면증을 경험하시게 되고 약 없이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줄이기를 시도하시다가
역시 안 되잖아 라고 섣부른 결론 후에 다시 이전의 약을 복용하시거나 약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지시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약 용량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 뇌가 이제 스스로 자는 법을 잃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원칙을 잘 지켜서 수면제를 잘 줄이게 되면은 누구나 약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줄이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임의대로 끊으셔서는 안 됩니다. 처방의약품의 복용 기간과 종류에 맞춰서 의사와 함께 점진적으로 수개월에 거쳐서 끊는 과정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수면 설계를 같이 하시는데요. 약물적 요법이 줄어든 만큼 내 생활 패턴이나 내 주변 환경을 수면에 유리하도록 바꿔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3번째로는 이렇게 약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못 자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실패라고 여기거나 두려움을 갖고 이 약물 감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줄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다 보면은 수면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는 약 없이 못 자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요. 나는 아직 제대로 된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 자는 법을 다시 익히고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약의 힘을 덜 빌리고도 더 건강한 수면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왜 잠을 자기 힘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봤고요. 치매와 우울증과의 불면의 연결고리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건강한 수면을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수면제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잠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내 뇌와 몸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 시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